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글을 꽤 많이 읽어 학식이 있었으나 가문에 따르지 않아서 별수를 하지 못하였다. 할 줄 아는 일은 글을 읽는 것뿐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아내가 싹바늘질을 해서 겨우 살림을 꾸려갔는데 그 아내가 싫은 술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니 하늘이 무너진 듯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아서인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도움을 줘서 죽으려나마 연명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다. 집안 형편인지라 며느리를 얻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역시 친구들이 나서서 주선한 덕에 차마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젊은 여인이 들어오자 집안이 화기가 돌았다. 그런데 혼인을 알고 1년이 채 못 되어 아들이 스림스름 앓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박생호는 그만 하늘이 노래지며 맥이 탁 풀렸다. 집안의 손이 끊긴 것도 그러려니와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막막했다. 하지만 기가 막히기로 말하면 며느리가 더했다. 그 가난한 집에서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청성갑으로 평생 살아니 말이다. 속이야 어떻든 홀로 된 며느리는 효부노릇을 단단히 하기 시작했다. 바느질품, 빨래품, 방화품 쉴 새 없이 열심히 팔아서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다. 박생원이 하는 수 없이 일이란 방에서 앉아서 글 읽는 거 말고는 마당에서 물 뿌리고 빗자루를 쓰는 일이 고작이었다. 그렇게 3년을 지낸 어느 날이었다. 아버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내는데 말투가 영 심상치 않았다. 그래, 무슨 얘긴지 말해봐라. 아버님, 우리 이 동네를 떠났으면 합니다. 이 동네를? 어디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살 길을 찾아봐야지요. 며느리가 정색을 하고서 이렇게 청하니 시아버지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살림을 정리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인지라 짐이라곤 딸랑 복둥이가 2개뿐이었다. 마을을 떠나 험준한 고개 꼭대기에 이르러 잠깐 숨을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을 했다.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의 머리를 풀게 해주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 길을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테니 부녀가 함께 다니는 곳으로 꾸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며느리는 쪽지머리를 풀어서 따내렸다. 아직 젊은 여인인지라 누가 봐도 영락없는 처녀였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고개를 여러 개를 넘고 강을 건너 여러 날 만에 낯선 고을에 들어선 두 사람은 어느 번화한 객주집을 찾아들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의뢰 묵어 가는 집이었다. 보세요. 여기 묵을 방이 있습니까? 어쩌나 과거 보러 간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방이 없구먼. 실망한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주인이 등 뒤에 대고 말을 했다. 이봐 처녀, 골방이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거기라도 묵으려나? 그러지요. 골방에 짐을 풀고 시아버지를 모셔놓고는 며느리는 주인 댁 이하라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돕기 시작했다. 물을 깃고 불 떼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일솜씨가 얼마나 빠르고 깔끔한지 혼자서 두목을 하고도 남았다. 그러지 않아도 한참 일손이 딸리던 참에 뜻하지 않게 재료도 된 일꾼이 나타나자 주인 댁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다. 아이고 처녀가 어쩜 이렇게 일솜씨가 큰마당? 그러면서 며느리더러 말했다. 골방이 좁아서 둘이 자기 힘들 테니 나랑 함께 자세나.
그래서 한 방에 들었는데 며느리가 이번에는 이목의 바느질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바늘을 찾아 들고서 바느질을 시작하는 3년 동안 바느질로 살림을 꾸려온 터라 그 솜씨가 또 보통이 넘었다. 그 모습을 보는 주인 댁의 입에 저절로 칭찬이 흘러나왔다. 세상에 이런 처녀가 다 있네 그려. 밥 짓고 바느질하는 일만이 아니었다. 방아 찧는 일, 빨래하는 일까지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 여인이 손을 한 번 대자 일주일 묵었던 빨랫감이 깨끗이 해결되었다. 일이 이쯤 되자 객주집 주인이 안달나서 여자를 붙잡기 시작했다. "처녀 보아하니 따로 갈 곳이 없는 듯한데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살면 안 될까? 내가 좋은 방 하나 치워서 어린 수를 묵게 해 줄게."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 댁은 입이 다시 한방만하게 해졌다. 박생원과 며느리가 그 집에서 묵은 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군동의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어디서 온 처녀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처녀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들 했다. 그 부친이 그립는 붐이 보통이 아니니 꽤나 채통 있는 집안에 분명하다고들 했다. 이렇게 공론이 돌자 곧바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녀, 내 말 좀 들어봐. 좋은 수가 생겼어. 저 건너 대갓집 종손 아들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상처를 해서 혼처를 구하는데 처녀가 마음에 있다는 게야. 후처라는 것 빼고는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자리야. 정말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라. 아이, 저는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양하니 매파가 보낸 쪽은 자꾸 몸이 달아 3번, 4번 사람을 보내 간청했다. 제가 가면 저희 부친은 어찌하시고요. 그러자 매파는 옳다구나 박채곤을 찾아갔다. 가서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으면서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니 박생원도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고마운 게 여겨야 할 처지였다. 나야 상관은 없지만 본인 마음이 어떨지 그건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결에 혼인이 맺어지게 되었다. 오나 신부 쪽에 재산이 없으니 모든 준비를 신랑 쪽에서 다 맡아서 하고는 신부를 데려갔다. 평상 가본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서 대갓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혼인이 이루어지자 신랑 집에서는 사돈을 객주집에 둘 수 없다며 기와집 하나를 얻어서 박생원을 거처를 하게 했다. 교유하면서 지내다 보니 그 학식이 웬만한 선비 못지 않았다. 신랑 집에서는 그런 분이 어찌 그냥 두겠냐며 이리저리 주선을 해서 작은 관직을 하나 얻어주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박생호는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관직에 나가니 살림도 점점 불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히 박생원에게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파가 뻔질나게 드나든 끝에 이웃마을 가난한 양반의 관연한 딸이 박생원의 후처로 들어오게 됐다. 젊은 새철을 맞이한 박생호는 이후 아들, 딸 낳고서 유복하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며느리는 치아버지 행세를 했음은 물론이었다. 대갓집에 안주인으로 들어간 박생원의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훌륭히 챙기고 자식들을 낳아 잘 길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벼슬로 내보냈다고 한다.